낭만서점 9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스나우입니다. 네,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낭만서점 녹음일자 기준으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첫 녹음이네요. 네. 지난 회차까지 저희가 녹음하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투표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저희도 광화문에 왔습니다. 네.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니루타망님. 네. 예, 블로그 홍보 이벤트 참여합니다. 여기 주소요. 종종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종종 잘 듣고 있다. 네. 댓글을 항상 남기고 싶어서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요. 못 찾아서 못 남기고 허이님 블로그에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네요. 댓글 안 남기시고 허이님 블로그에 가서 네, 기억이 납니다. 올리셨군요. 예, 그것도 오늘도 봄날님 블로그 통해서 홍보 이벤트 하니 저도 어쩌다 이렇게 혜택을 받네요.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댓글 남기러 올게요. 네. 하셨습니다. 아, 우리 SNS에 남기는 우리 로고가 바뀌어서 하는 이벤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또 유입이 되고 계시고요. 네. 태재님입니다. 새 로고 홍보 이벤트 페이스북 참여합니다 하고 본인의 페이스북 링크 주셨고요. 이렇게 하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애정하며 아껴 듣고 싶어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합정역 교보문고도 놀러가서 책 사고 그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저희 PD님이 의도한 대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리얼 코코아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아, 지난번 특집 방송 있는지 지금 본 1인 유유. 절대 잊지 마 편만 들었네요. 처음 들어본 작가였고 게다가 추리소설은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닌 제게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라 허이님 제발 스포 대방출 부탁요 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원래는 스포를 좀 많이 이야기해드리는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소설은 그럴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기 때문에 스포를 얘기해도 뭐 그 다음에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화님이 왜 밤새워 완독하셨는지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인터뷰에서도 작가님 너무 멋지셔서 더욱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흥미로운 책 소개해 주셔서 이번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방대한 이야기라고 하신 이 소설의 결말을 저도 알아내도록 할게요. 이제 뒤늦게 더 로드가 포함된 특집 들으러 갑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담백한 크래커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담백하게 남기셨네요. 네. 정말 그 닉네임대로.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쿨 땡큐님. 박평론가님과 함께한 노인과 바다 정말 좋았어요. 저는 사실 30대 들어서도 노인과 바다를 읽을 때면 이 소설이 대체 왜 유명한지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릎이 탁 쳐지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또 본인의 글에 이어서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경아님이 말씀하신 고독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공감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독립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 그 공부를 하던 때에는 내 앞길만 바라보고 가느라 바빴는데 나이 들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고독해진다는 그 말이 지금의 딱 제 상황 같았거든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방송하면서도 그 노인과 바다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별거 알지도 못하고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세상을 배워나갈 때는 고독이 뭔지 잘 모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았을 때 고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워낙 박혜진 평론가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이 방송 정말 좋으셨다고 저희 위기감을 들게 만드는 약간 새침한 표정으로 읽으셨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워낙 저는 뭐 박혜진 평론가님 참 좋아하지만 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시나요? 충분히 또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요. 네. 박혜진 평론가님 또 오랜만에 오셔서 또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봄날님 손글씨 이벤트 참여해요. 저희 이벤트가 참 여러 개 진행하고 있죠. 네. 최근에 읽은 책에 너무 마음에 닿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딱이네요. 우체통에 넣었으니 곧 도착하겠죠. 사연은 소개될지 미지수지만요. 좋은 책이어서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봄날님은 저희 열혈 청취자시기 때문에 뭐 도착하면
우체통에 넣으셨다고 하니까 사연 소개될 가능성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댓글 위에 낭만서점의 공지, 낭만서점 95회에서는 공지영 작가의 소설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를 다룹니다. 네, 바로 지난해였죠. 보거스 씨가 남겨주셨습니다. 집에 오니 깜짝 책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역시 책 선물은 언제나 기대되고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책 감사히 잘 읽고 교보문고 낭만서점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 닉네임 굉장히 옛 기억을 저희 떠올리게 만드네요. 보거스. 예. 이거 진짜 옛날에 내 친구 보거스. 네. 주제가도 재밌었는데. 맞아요. 그 캐릭터인데 아마 요즘 젊은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은 그렇죠. 모를 수 있겠죠. 재밌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네. 살설솔술님. 작가들의 정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대선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정치 참여 방식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작가 이전에 시민이다라는 진부한 말을 듣고 싶진 않네요. 시민 일반으로서가 아닌 예술가, 작가로서 정치 참여는 어때야 할까요? 공지영 작가의 이름을 보니 더 궁금해집니다. 했어요. 야,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댓글 소개란에서 여기에 이야기를 의견을 개진하기가 좀 펼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토론 자리가 마련돼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뭐 짧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그런 잘 몰랐네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양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비판의 이유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문인들이 그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문인들이 뭐 공인으로 보시는 거고 어떤 시선에서는 그러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인으로서 문학이 가지는 자유를 그런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문학의 어떤 순수성을 또 옹호하는 측이 있는 거죠. 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저는 지지하지 못함으로써 자유를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정치적 중립성 혹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나는 순수한 문학을 하겠어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사 표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정치적. 그렇죠. 예. 이게 식민지 시기의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때 이제 김동인을 비롯한 우리가 뭐 배따라기니 뭐 감자니 이런 소설로 알고 있는 그 김동인이 순수문학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식민지 시기의 순수문학론이라는 건 우리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문학의 이름으로 그냥 문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문학이라는 건 언제나 그 사회의 반영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거잖아요. 반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 시대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순수라는 일종의 이데아를 가정하고 그걸 따른다는 것 자체가 그것의 균열을 이미 내장하고 있는 발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작가가 가지는 중립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가능한 말일까? 예. 네, 언제나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작가가 그런 자연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식을 그 작품 안에 정말 제대로 녹여서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선언적인 이데올로기를 막 말하는 작품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그 모순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파악해내는 소설들이 제가 알기에도 꽤 있거든요. 그것이 명작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런 작품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저희가 발자크의 소설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골짜기의 백합. 네, 근데 이 발자크가 신분으로는 귀족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왕당파였습니다. 왕당파. 네. 그런데 그가 썼던 작품들은 자기 계급에 대한 일종의 반론적인 성격을 띠는 소설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분명히 발자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활로만 본다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떤 복고주의적인 소설을 써야 옳았단 말이죠. 네. 하지만 그가 써낸 작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학의 자율성 네. 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 삼국지도 썼지만 예. 평역이죠. 예. 이문열 작가가 정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썼고 정말 인기 작가였죠. 네. 이문열 소설 전집이 나왔을 때 제가 그중에 한 권을 해설을 썼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문열 작가 하면 많은 분들이 보수 작가고 또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력한 예. 그런 작가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뭐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작가와 작품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건 언제나 해석의 다양한 갈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 저는 그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개인에게는 자유이겠으나.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견해, 예, 다른 관점으로 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문학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견을 이렇게 개진함으로써 작은 부분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이문열 작가가 쓴 모든 작품은 젠더 불평등의 요소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읽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하이데거가 나치의 부역자였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의 철학을 우리는 그러므로 할 필요가 없다. 그의 철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그의 철학은 모두 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작가가 가진 행보와 그 작품의 어떤 불협화음에 대해서 문학 평론가로서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네네. 이 댓글 소개하다 말고 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깊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맞아요. 좀 더 제가 그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자세하게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낭만서점 진행하면서 어떤 관련 작품이 또 나왔을 때 네. 깊이 또 얘기 나눠보죠. 예. 자, 오늘도 봄날림입니다.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편 듣고 후기 남겨요. 저는 공지영 작가님의 책이 잘 읽히면서 가볍지 않아서 좋아한답니다. 독자의 이기심에서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가수 이승환의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붉은 낙타 같은 노래가 등장했을 때 놀랐거든요. 그 뒤로 더 다양한 음악을 하셨죠. 대중의 인기와는 좀 멀어졌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셨던 거죠. 화양연화라는 곡이 나왔을 땐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한 조금은 못된 팬이에요. 평론가의 시선과 독자의 시선은 다르기에 그 두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낭만서점의 애청자가 된 것 같아요. 누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비평하는 것이기에 반감도 없고요. 그게 허인님 직업의
의식인 거니까 멋진 것 같아요. 좋으면 좋았다고 거침없이 칭찬해주고 아쉬운 건 아쉽다고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발언하시는 모습이 좋아요. 이 책이 꼭 읽고 싶어졌어요. 전 어떤 비평을 하게 될지 이번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도 봄날님 감사합니다. 예. 네. 허희님이 소신 있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편집 과정에서 많이 걸러졌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방송 녹음 중에는 좀 더 강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잠깐 끊고 저희들이 알아들기 쉽게도 또 많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게 더 좋았는데 그게 방송에 나가면 더 좋을 텐데. 네. 어쨌든. 그리고 산뜻한 아이님 덕분에 오랜만에 노인과 바다를 꺼내 들었네요. 내가 읽은 노인과 바다가 이런 책이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요. 공지영 작가의 작품은 요즘 읽기에 참 좋은 소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나은 세상이 왔다는 걸 실감하며 기분 좋게 책 읽어보려고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낭만 서점의 요즘 이벤트의 성과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기 실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PD님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언제나 목마르다. 배고프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3040 만화책 시장 부활 이끈다. 3040 세대들이 만화책 시장의 부활을 이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인데요. 교보문고에서 지난해 만화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2015년보다 13.4% 늘어난 약 130만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화책을 구입한 독자층입니다. 전 연령을 비교했을 때 30대와 40대의 구입 비중이 가장 컸다는 건데요. 이들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만화 전문 잡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소년중앙 IQ 점프. 네. 예. 저 드래곤볼 연재를 꾸준히 챙겨보던 독자였습니다. 저 사촌 형 집에 가면 만화책이 쌓여 있어서 예, 계속 봤습니다. 아마 이 3040에 저도 해당될 거예요. 포함이죠. 네. 어디 피하려고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고 있단 말이죠. 이 만화책 시장이 부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세요? 네, 저 사요. 그렇군요. 뉴스의 주인공이시군요. 자, 어린 시절부터 만화책을 즐겨본 세대들이 성인이 돼서도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원천 콘텐츠인 만화책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뉴스입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요. 빌 클린턴 범죄 스릴러 소설가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전 대통령, 네. 미국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패터슨과 공동으로 소설을 집필한다는 소식인데요.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제목으로 내년 6월 소설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출판사 측은 소설에 대해 글로벌 무대를 배경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긴장과 흥미 넘치는 독특한 이야기라고 전했는데요. 평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스릴러와 미스터리 소설의 열혈 팬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은 소설 집필에 대해 백악관의 일과 생활, 워싱턴의 작동 원리 등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담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쓰는 건 무척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권도 교체돼서 새 대통령도 부임했는데 흥미가 느껴지네요. 예, 책이 나오면 한번 구경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빌 클린턴이 공동 집필자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생활을 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유경험자로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베르베르 하루키. 세계문학 거장들의 신작 맞대결. 대작가들의 문학 신작이 쏟아진다는 소식인데요. 단연 돋보이는 대결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이달 말 열린 책들에서는 베르베르의 잠, 문학동네에서는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가 출간됩니다. 특히 베르베르와 하루키는 지난해 교보문고가 조사한 지난 10년간 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작가 조사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혀온 두 신작의 맞대결에 벌써부터 서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저희 PD님이 아마 이 두 책을 네. 반드시 다룰 겁니다. PD님 추진력이면은 어떻게 뭐 출연 안 되나요? 한국 방한했을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모르겠고 하루키는 또 한국에 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PD님이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최초로 막 사인을 몇 장 받아야 되나? 이상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낭만서점 96회는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를 다룹니다. 네, 몸의 일기. 제목부터 왠지 독특할 것 같은 네. 느낌을 받는 그런 소설이고요. 우선 이 책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책은 그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2015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시간적으로 2년 정도 지났네요. 완전히 네. 신간은 아니군요. 네. 약간 애매한 예, 그런 시기인데 뭐 고전도 아니고 네. 베스트셀러도 아니니까.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오늘 이 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요. 제가 모 방송 출연 중인데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타고 또 거기가 또 구경 가야죠. 네, 네 MBC의 문화사색이라는 프로그램에 그래요? 책 읽는 풍경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몰랐네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젊은 작가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때 윤고은 작가님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 윤고은 작가님의 추천작,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 중에 이거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소설 중에 이 몸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윤고은 작가님 덕분에 이 책을 알게 됐는데요. 방송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야, 진짜 윤고은 작가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여기에서 다시 전합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또 낭만서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MBC 방송에서는 이 몸의 일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방송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다른 책이 나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낭만서점에서 아주 열심히 소개해드려야겠네요. 그러게요. 자, 다니엘 페나크 작가 생소하실 텐데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본명은 다니엘 페나키오니. 1944년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태어났고요.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열등생이었는데 그 시기에 독서에 대한 남다른 흥미를 갖게 됐고요. 프랑스 니스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26년여간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973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말로센 시리즈와 어린이 책 까모 시리즈에서 보여준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 넘치는 표현으로 대중성과 문학성을 두루 인정받으며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 강압적인 독서 교육을 비판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우치는 소설처럼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담은 학교의 슬픔 등 에세이와 소설, 시나리오를 발표했고요. 한 남자가 10대부터 80대까지 몸에 관해 쓴 일기 형식의 소설, 몸의 일기, 2012년에 발표되자마자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화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1995년부터 교직에서 물러나서 집필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교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미스터리 비평상, 리브르 앵테르상, 르노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다니엘 페나크 작가 44년생이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70대 예, 한 중반이 됐네요, 이제. 예. 만 73세, 4세.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2012년에 발표됐으니까 그가 60대 후반에 쓴 소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완전히 자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 80대까지 몸에 관해 쓴 일기이고요. 또 책을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작가 소개만 읽었는데도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이 다니엘 페나크가 이 소설을 쓰고 뭐 프랑스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당시 한국에서
2015년에 물론 번역이 출간됐을 때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물론 뭐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된 건 아니지만 정말 꾸준하게 읽혀온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또 한국의 유명 필자들이 네, 쓰기도 했어요. 네. 프레시안이라는 그 매체에 기고를 했는데요. 황현사 문학평론가, 정희진 여성학자, 또 오정희 소설가처럼 정말 한국의 쟁쟁한 필자들이 이 책의 독후감을 썼습니다. 이분들이 쓰신 이 글은요, 저희가 이따가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몸의 일기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뭐 제목은 일기라고 되어 있지만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 페나크 작가는 시치미를 뚝 떼고요. 다른 화자를 등장시켜서 이 책이 딸에게 남긴 아버지의 일기장이다 라고 밝혀줍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다니엘 페나크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하지만 뭐 작가가 시치미를 이렇게 떼니까 그냥 믿어주자는 거죠. 예. 아니, 이 작가들 중에 이렇게 시치미 떼고 시작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좀 있어요. 최근에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도 그렇죠. 네. 시치미 뚝 떼고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썼다. 내가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어떤 정보를 찾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진짜 다니엘 페나크가 어떤 사람의 일기를 이렇게 받아서 쓴 거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속으면?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로 하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거는 어떻게 판명이 된 거예요? 다니엘 페나크가 얘기했나요? 다니엘 페나크가 이야기를 했나요?라고 물으시면 다니엘 페나크가 이렇게 믿도록 장치를 한 건데,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마치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을 때, 뭐 호질이나 뭐 이런 작품들 읽어보면, 호질이 내가 중국에서 어디 여관에 묵었는데 거기에서 쓰인 어떤 글을 내가 보고 그대로 옮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거 박지원이 쓴 거거든요. 근데 박지원이 시치미를 뚝 뗀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진짜 박지원은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도 박지원이 실제로 봤을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나가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아니 지구가 둥글다는 거 누가 압니까? 그거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건 맞는 얘기라고. 지구 평평설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음모론으로 치환시키는 건데요. 뭐 문학 평론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소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일기가 특별한 까닭은 아버지가 10대부터 80대까지 자기 몸에 대해 쓴 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몸의 일기죠. 존재의 장치로서의 몸을 매개로 한 한 남자의 인생이 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몸의 일기를 남기며 이런 편지도 적어두었는데요. 사랑하는 내 딸, 이게 바로 내 유산이다. 이건 생리학 논문이 아니라 내 비밀 정원이다. 여기야말로 여러 면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가꾼 영토지. 자, 이제 그의 몸에 관한 일기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가 느껴집니다, 일단. 어떤 일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그쵸. 왠지 일기는 비밀스럽잖아요. 그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일기가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임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만약 이 딸에게 남긴 일기를 펴냈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 딸의 이름으로 책을 냈어야죠. 다니엘 페나크가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작권 위반이고 다니엘 페나크가 장편 소설이라고 앞에 이렇게 딱 그 표시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예. 이런 걸 경화 씨가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경화 씨 혹시 어떤 뭐 일기 써 보셨나요? 저는 일기를 좀 쓴 편이고 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도 책장에 꽂혀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려고 계속 묵혀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생각이 나서 펼쳐보면은 그냥 어렸을 때 썼던 게 생각이 나서 아직 새롭지가 않아서 네. 더 망각한 다음에 읽어보려고 묵히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기를 쓰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로 시작하더군요. 네. 글씨를 쓸 수 있을 때부터 썼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써오신 거예요?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 권인데 네. 그냥 누구나 그렇듯이 귀찮아서 쓴 것 같은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 숙제로. 예, 학교 숙제로. 근데 선생님이 뭐 별 달아주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랑 그런 주고받고가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들어서 더 약간 작품성 있는 일기를 쓰기도 하고 글씨도 좀 더 잘 쓰고 이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일기가 모둠일기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에게 각자 모둠을 조직해 준 거예요. 모둠이라는 게 그냥 조입니다. 예, 근데 순우리말로 모둠을 쓰신 건데 한 대여섯 명의 이제 학생들이 한 모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둠이 일기를 돌아가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장 하나로 그걸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교환일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일기의 체험이 너무나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그냥 수업 시간에 알고 있었던 혹은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서 지냈던 친구들의 내면을 그 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기분이 일기장. 들었어요. 공식적인 훔쳐보기죠. 근데 내가 되게 안 좋게 생각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뭐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또 굉장히 그냥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 잘 듣는 것처럼 앉아있는 친구였는데 그 일기장 안에는 그 학교에 대한 반항심, 선생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가득 적어놓기도 했고요. 그 모든 일기장이 선생님한테는 안 갔었나 봐요. 선생님한테 갔죠. 가기도 했죠. 네.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약간 코멘트도 조금 적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일기 아무튼 특별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 공학이었어요? 아니요, 저희 남고였습니다. 남학생들끼리. 네. 무슨 재미로?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군요. 네. 예. 왜냐면 저는 공학이었는데 남학생들끼리 반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학생들 반에서도 좀 친한 친구도 있고 여학생들 반에도 친한 친구들이 동아리에 있어서 저희는 이성교제를 아주 굉장히 그게 막았어요. 장벽이 있었거든요. 정말 네. 특이한 고등학교였는데 그러게요. 뉴스에도 나온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네네. 근데 그 장벽 너머로 일기장을 전해주면서 남자반 여자반을 이렇게 도는 그런 일기장이 있었어요. 저희 동아리 그런 게 있군요. 중창부끼리. 그리고 그 재밌었죠. 대학에 들어가면 왜 과방 뭐 혹은 동아리방에 그 끄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명록 비슷한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야 그 끄적이라는 걸 좀 보게 됐는데 그냥 정말 그 동아리방이나 과방에 들어가서 아무나 적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카페 같은 데도 있더군요. 예. 벽에도 쓰고 포스트잇 벽에다 쓰면 안 되는데 원래. 끄적이를 예.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구나. 뭐 대체로는 누구랑 누구 왔다감. 우리 사랑 영원하자 이런 게 보통은 카페에 있긴 하지만 1년 후에 가면 지워져 있고. 네. 그런 일기도 뭐 저는 읽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몸의 일기의 주인공 이름을 알 수 없는 화자인 나 딸의 이름은 나옵니다. 예. 리종이라고요. 리종의 아버지는 특이하게도 몸의 일기를 쓰죠. 저는 이 몸에 관한 일기를 쓴다. 와, 정말 이건 독특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내가 쓸 소재를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쓰려고 그러셨어요? 몸의 일기를? 그러니까 그냥 놓쳤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내가 썼어야 되는데 되게 아쉬워 하면서 놓쳐버린 거죠. 물론 제가 뭐 이 정도의 퀄리티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정말 이거 되게 탁월한 발견이다 라고 저는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일기라는 거는 원래 내면의 생각들을 좀 적는 것인데 네.
거기다가 몸의 일기를 쓰겠다는 이 콘셉트가 네. 조금은 유니크하니까요. 네, 이 몸의 일기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려면 또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이 일기의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죠. 네.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거의 폐인처럼 되어서 돌아왔는데 네. 그렇게 기운 없이 산 송장처럼 있는 그 남편을 보고 자식이라도 낳으면 좀 다시 생기를 찾지 않을까 해서 네. 어머니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납니다. 네. 그런데 주인공이 태어난 뒤에도 이 아버지가 별다른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가스에 노출이 돼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없는 네,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네. 나옵니다. 그 스토리가 소설 처음부터 밝혀지진 않고 서서히 밝혀지는데 한 커플 한 커플 이제 밝혀지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아버지가 뭐 그렇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었느냐 혹은 나와 교감이 전혀 없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나는 아버지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요.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몸은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정신은 거의 철학자의 수준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깊고 넓은 이야기를 이 나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미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정색하고 나를 혼냅니다. 너 누가 그렇게 현학적인 말 하래. 그렇죠. 너 그거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거 네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받은 교육이었는데. 그러게요. 이 어린 내가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떠맡겨버린 그런 네. 사건이 좀 있죠. 왜냐면은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아버지가 생기를 찾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 이 아무짝에도 써먹을 쓸모가 없는 존재로 나를 너무 학대를 해요. 이건 정말 네. 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발자크의 소설 우리 골짜기의 백합 때도 어머니와의 그런 트러블 나왔었고 애증이 있었잖아요. 그 소설 때 읽었던 어머니에 대한 감정 거의 이 소설에 나오는 어머니랑 1, 2위를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왜 아이한테 저렇게 대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배우게 되고 이 어린아이가 존경하는 아버지를 흉내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는 환자잖아요. 네. 이 어린아이도 죽어가는 환자처럼 지내려고 몸을 좀 내버려 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만 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부터 시작되는 이 일기 12살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때를 떠올려 보면 결코 이런 문장을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수준 높은 일기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극도로 성장했는데 몸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감각은 방치해 두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깡마른 몸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건요. 12살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왜 서바이벌 그 체험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 진영에서 이 나를 나무에 그냥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게 뭐 규칙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규칙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그쪽에서. 묶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네네. 그냥 어쨌든. 깃발만 뺏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숲속 한가운데 그냥 묶어두고 떠나버렸으니까 이 아이는 혼자 남게 된 거잖아요. 예.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처음엔 좀 담담했는데요. 개미 2마리가 나타나고 그 1, 2m 옆에 엄청난 크기의 개미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 개미들이 다 나한테 덮치면 네. 다 날 먹어버리면 네. 어떡할까 하는 공포와 동시에 아주 큰 공포를 느끼고 네. 바지에 똥을 싸고요. 네.
굉장한 괴성을 지르면서 그런 공포에 시달립니다. 예. 그러니까 몸에 대한 생각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대한 목록들. 왜 이 두려움이 생겨났지? 이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물론 내 정신이 만들어낸 거기도 하지만 또한 몸의 감각이기도 하니까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또 써보면 나름대로 나를 제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책 속의 문장들을 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기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말 일기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일기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뭐 1936년 11월 14일 토요일. 그런데 그 옆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13세 1개월 4일. 자기가 이렇게 본인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이거 무슨 뭐 성장 캐릭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저귀 살 때나 따지는 건데 몇 개월. 네. 예. 아니 그리고 몇 개월에 일까지 적어놨어요. 저는 보통 날씨를 이때 적었습니다만. 네네. 네. 13세 1개월 4일. 1936년 11월 14일 토요일. 아빠가 이런 말을 했었다. 모든 사물은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내 몸도 관심의 대상이다. 난 내 몸의 일기를 쓸 것이다. 13세 1개월 8일 1936년 11월 18일 수요일. 내 몸의 일기를 쓰려는 또 다른 이유는 모두들 다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란 몸은 전부 다 거울 달린 옷장 속에 버려져 있나 보다. 일기를 아주 간략하게 쓰는 리크나 프랑소아지를 봐도 그 짧은 일기에다 온갖 잡다한 얘기를 다 쓴다. 감정, 느낌, 우정과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 끝도 없는 변명들, 남들이 자기에 관해 생각한다고 믿는 바, 여행 갔다 온 얘기, 읽은 책 얘기 등등.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몸에 관해선 결코 얘기하는 법이 없다. 이번 여름에 프랑소아지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다. 걔는 절대 비밀이라면서 내게 자기 일기를 읽어주었지만 에티엔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애들에게도 다 읽어준 모양이다. 걔는 감정에 사로잡혀 일기를 쓰긴 했지만 그게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걸 왜 썼어? 나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걔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난 오늘 내가 쓴 것이 50년 뒤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길 바란다. 정확히 같은 뜻. 방금 읽어주신 일기의 마지막엔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네요. 50년 뒤면 난 63살이 되겠지? 이런 생각 저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뒤 난 어떤 모습일까? 50년. 그래서 곡도 썼던 것 같아요. 미발표곡인데 네. 웃을 수 있겠지. 50년 뒤에 웃고 싶으셨군요. 되게 그런 거죠, 뭐. 긍정적인. 그래서 미발표곡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어떤 예능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컨셉의 방송이 있지 않나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노인 분장을 하고, 생활을 하는, 보신 적이 있어요? 노인 분장하고 나온 장면이야 봤지만은 요즘에 뭐 새로 기획된 뭔가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타임머신 네 그런 컨셉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원래 뭐 자기는 뭐 이제 30대인데 한 70대, 80대로 분장을 하고 그때의 삶을 이제 살아보는 예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예능을 진행했는데 그걸 보면 정말 분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본 건 안정환 씨가 노인 분장을 하고 나오는 거였는데 저렇게 되겠구나. 저런 얼굴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약간 쓸쓸한 그런 삶을 살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분장만 그렇게 했지 사실은 목소리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체형도 그대로고 약간 위화감은 있었지만 저는 그 예능을 보면서 저의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멋있게 늙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 아플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몸이 불편하고 몸을 잘 가눌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야, 이런 불편을 계속 달고 사는 게 이제 노년의 어떤 병든 삶이겠구나 싶어서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늙는다는 것이 갖는 서글픔 이런 것들에 관한 책들은 또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소설로는 그 한국의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던 김기창 작가의 모나코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걸 보면 그 노년의 몸이 간직하고 있는 서러움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낭독한 부분은 허희 씨가 좀 골라주셨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체크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 그 내면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50년 뒤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몸의 일기를 쓰겠다고 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기억이라는 건 끊임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베케트 같은 작가는 일기 그거 다 거짓말이다. 허구다. 기억을 재조작하는 거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회고록을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요. 회고록. 네. 최근에도 논란이 된 회고록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보면 얼마나 자기를 미화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회고라는 것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예.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할 때나 이럴 때는 사료 비판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사료가 갖고 있는 엄정성을 따지게 되는데 회고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일기도 마찬가지고요. 일기는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당장 쓰면은 좀 생생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화자가 본인이니까 그렇죠. 의심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쓴 일기를 봐도 얼마나 제가 자기 연민에 빠졌는지가 그렇죠. 보이는데요. 자기 일기장 이제 못 보죠. 네. 그래서 제가 한켠에 두고 아직도 못 보는 겁니다. 네. 근데 몸의 일기는 다르다는 거죠. 몸에 일어난 나의 반응들, 나의 감각들에 대해 쓴다는 건 최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타자로서의 지위를 점유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니까. 몸에 대해서 몸을 딱 따로 놓고 나는 객체가 돼서 그렇죠. 일기를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50년 뒤에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이것 자체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숙제 중에서 식물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관찰일기. 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본인의 그렇죠. 몸을 관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읽었고요. 예, 이번에는 경환 씨가 고른 일기를 또 소개해드리죠.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3세 1개월 12일 1936년 11월 22일 일요일의 일기부터 몇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일기장에다 강렬한 느낌들, 심각한 두려움들, 질병들, 사건들 뿐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것, 혹은 내 정신이 내 몸에 느끼게 하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묘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살갗을 어루만지는 바람, 귀를 틀어막고 있을 때 침묵 속에서도 내 안에서 나는 소리, 비올레트 아줌마의 냄새, 티조의 목소리 등등. 티조는 벌써 어른이 다 된 것 같은 목소리를 낸다. 꺼끌꺼끌한 목소리,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우는 사람처럼 3살밖에 안 된 주제에 어른이 되면 지금처럼 목소리가 날카롭진 않겠지만 꺼끌꺼끌한 건 여전할 것이다. 말끝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도 똑같을 테고 내가 장담한다. 마네스 아저씨를 똑 닮을 게 뻔하다. 비올레트 아줌마는 아저씨가 화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었다. 걔는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맘껏 소리를 질러대지. 제 목소리인데 누가 뭐라겠어? 13세 1개월 14일 1936년 11월 24일 화요일. 우리 목소리는 바람이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연주하는 음악이다. 항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바람 말이다. 13세 1개월 26일 1936년 12월 6일 일요일. 생미셸에서 돌아오는 길에 토했다.
토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일도 없다. 몸이 부대자루 뒤집히듯 뒤집어지는 것이다. 살 가죽을 뒤집는 것이다. 그것도 마구 흔들어대면서, 살 가죽을 뜯어내면서. 저항해봤자 뒤집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안이 밖으로 나온다. 비올레트 아줌마가 토끼 가죽을 벗길 때와 아주 똑같다. 살 가죽의 이면, 그게 바로 구토다. 토한다는 건 창피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화나는 일이다. 13세 1개월 28일 1936년 12월 8일 화요일. 뭔가를 기록하기 전엔 꼭 마음을 진정시킬 것. 네, 경환 씨가 이 부분 읽어주셨는데요. 고르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각오. 난 이 일기장에 강렬한 느낌들, 심각한 두려움들, 질병, 사건뿐만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걸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묘사하겠다고 하고요. 주변 인물들도 좀 등장하죠. 비올레트 아줌마. 네, 이 비올레트 아줌마가 이 나의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는 분인데요. 네네. 사실상 엄마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마랑은 스킨십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요. 네. 엄마가 깨우려고 다가오면은 그 소리에 소스라쳐서 깨는 예,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엄마와 같이 살 수 없다.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요. 예, 기숙학교 보내달라고 단식 투쟁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를 그 여자라고 표현해요. 예, 더 이상 이제 엄마라는 말은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여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경환 씨가 이 부분을 고른 것이 목소리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수니까 아무래도 이 목소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목소리는 바람이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연주하는 음악이다. 네. 정말 그런 걸 느껴요. 성대의 구조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결정하는 것 같고 또 코로 들어오는 바람이잖아요. 네. 입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복식 호흡을 써야 돼요. 노래하려면.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까지. 그러네요. 근데 배까지 들어가지 않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노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그 복식 호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사실 호흡은 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식 호흡이라고 할 때 배로 호흡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인체 구조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갓난아기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도 잠을 자고 있으면 어른들도 복식 호흡을 다 한다고 합니다.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잘 때 한번 그러니까 호흡이 깊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노래할 때 쓴다는 그 복식 호흡의 개념은 그 군악대를 가서도 제가 배웠는데 말이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대충 노래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깊이 마시고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높은 음에서는 악을 지르고 네. 낮은 음에서는 좀 헐떡대거나 그냥 오히려 낮은 음이 또 무대에 올라가면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네. 어떤 목으로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탐구와 네. 그 이치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반 소리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는 뭘 먹었는데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어린아이의 시선이라서 이런 걸 또 발견할 수 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우리 몸을 지나간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다음 일기 두 편도 짧은데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토하는 거 있잖아요. 토 좀 잘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차를 타면 멀미하죠. 예, 멀미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안 하는데 저는 그런 멀미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먹고 체하고 토하고 아프면 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주인공이 이 일기에 적어놓은 감정 그대로
느꼈어요. 토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술자리에서 술 마시거나 하다가 예. 토하고 와서 다시 마시고. 진짜요? 개운하다 그러고 다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험을 못 하셨어요? 네. 있죠, 그런 사람. 토하는 게 별거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했을 때도. 그러니까 꼭 술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하고 나서 개운하다. 이런 주변 반응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술자리를 사실 술이 아니더라도 이제 체했을 때 네. 그냥 빨리 가서 토해. 손가락 입에 집어넣어서 토하든지 뭐 토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꾸로 해서. 근데 저는 계속 아프면 아팠지 절대로 토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토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런 걸 좀 느끼면서 공감되는데 해서. 그러니까 여기 살가죽의 이면 그게 바로 구토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정말 정확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공감하고 무릎을 치게 만든 일기는 이 한 줄입니다. 뭔가를 기록하기 전엔 꼭 마음을 진정시킬 것. 이건 이제 이 스토리와도 연결될 텐데 네. 그 다음 일기가 이제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엄마와의 일화잖아요. 네. 일기에 어떤 울분이라든지 본인의 슬픔들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 참 침착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를 기록하기 전엔 꼭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고른 부분 읽어드릴게요. 14세 10개월 10일 1938년 8월 20일 토요일. 통증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태도. 오늘 아침 소젖을 짜고 있는데 한 놈이 양동이를 넘어뜨렸다. 로베르는 무릎을 꿇은 채 양동이에 남아있던 우유를 도랑에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서려는데 웬 나무 판자가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닌가. 판자에 박힌 못 위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다. 로베르는 못을 뽑아내고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 빨리 소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도 젖을 다 짜고 난 뒤에 하겠다는 것이었다. 아프지 않느냐고 물었다. 좀 아프네. 한편 난 오후 간식 시간에 빵을 자르다가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솟는 걸 보는 순간 곧 토할 것 같으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난 기절하지 않으려고 벽에 등을 대고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로베르와 나 사이엔 이렇듯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왜 이렇게 다르냐고 엄마한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런 인간들은 뭘 느낄 줄도 모르는 거지. 차이는 무슨. 엄마는 비올레트 아줌마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절할 뻔한 건 내 고매한 교양 수준 덕분이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로베르는 나와 동갑내기지만 자기 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일 뿐이다. 그게 다다. 그의 몸과 그의 정신은 함께 자라났고 그 둘은 좋은 친구여서 놀랄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다시 사귀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로베르의 몸이 피를 흘린다 해도 로베르는 놀라지 않는다. 반면에 내 몸이 피를 흘리면 난 놀라 기절을 한다. 로베르, 그는 자기 몸이 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피를 흘리는 것도 당연하지. 돼지를 잡을 때 돼지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난 뭔가 새로운 사건이 생길 때에만 비로소 내게 몸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 (14세 10개월 18일) 1938년 8월 28일 일요일. 웅덩이에 뛰어들 때 계산을 잘못했다. 물에 완전히 수직으로 뛰어들면서 몸의 방향을 미처 제때 틀지 못해 바닥을 짚은 것이다. 그 바람에 손바닥과 무릎이 벗겨졌다. 물속에선 별 느낌이 없었는데 바깥에 나오니 말도 못하게 쓰라렸다. 비올레트 아줌마가 마네스 아저씨의 칼바도스로 소독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프지 않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아프지 무슨 소리야. 마네스가 뭐 시시한 술이나 먹는 줄 아니? 자, 다리 내놔봐. 난 의자를 꼭 붙든 채 다리를 내밀었다. 준비됐어? 티조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술 과정을 지켜봤다. 난 눈을 꽉 감고 이도 악문 채 됐다고 신호를 보냈다. 아줌마가 드디어 상처를 문지르기 시작했지만 웬걸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아줌마가
나 대신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이다. 산채로 가죽이라도 벗기는 것처럼 진짜로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이었다.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티조와 난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알코올이 증발하며 무릎이 시원해졌다. 그러면서 아픈 것도 좀 가셨다. 난 두 번째 무릎엔 그게 안 통할 거라고 큰소리쳤다. 나도 이제 속임수를 다 아니까. 내기할래? 다른 쪽 다리도 내놔봐. 아줌마는 이번엔 또 다른 비명을 질렀다. 고막이 찢어질 것처럼 지독하게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였다. 마찬가지 결과. 이번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꼬마 도련님, 이게 바로 청각마취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손을 닦아주는 동안엔 아줌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비명보다도 더 놀라울 지경이었다. 아픔이고 뭐고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모든 게 끝나버렸다. 결국 정신을 딴 데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다친 사람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얘기다. 아줌마도 마네스 아저씨가 어렸을 때 치료해주다가 그 비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아저씨도 겁이 많았어요? 아줌마는 빙그레 웃었다. 마네스도 어린애였는걸 뭐. 네, 저와 경환 씨가 읽은 일기의 내용이 전부 통증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네. 예,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렸을 때 자주 다치잖아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순간들이 좀 옮겨져 있는 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가는 부분도 좀 있었고. 네. 이 소설의 주인공, 이 일기의 주인공인 나는 방학 때는 이 비올레트 아줌마의 시골 집에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소젖도 짜고 농사일도 도우면서 지내는데요. 그 시절을 너무나 행복해해요. 집에서 엄마를 보면서 지낼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네, 예, 맞습니다. 방학이 즐거운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친 겁니다. 근데 이 다침의 어떤 비교를 하게 됐는데, 로베르가 못에 무릎이 찔려요. 예, 소젖 짜다가. 이 정도면 엄청 아프지. 파상풍인데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로베르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털고 다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칼에 이렇게 손이 좀 베었는데 그것만 봐도 막 기절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차이가 뭐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살갗이 좀 두껍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 우선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자라온 어떤 성장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 개구리나 뭐 이런 그 귀뚜라미, 뭐 메뚜기 이런 거 봐도 별로 뭐 놀라워하지 않잖아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손으로 잡기도 하고. 근데 왜 도시 아이들은 이렇게 처음 보면 깜짝 놀라면서 저게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서울 촌놈이라는 말을 듣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봐온 이 정도 통증은 뭐 아무렇지도 않지. 분명히 그런 저는 성장 과정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그 통증을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엄살쟁이라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기 때 1살, 2살 때 말도 제대로 못하던 이 시기에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앓는 소리를 내잖아요. 애기가 그건 진짜 아픈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저랑 이제 한 2살 정도 터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키울 때는 모든 애기가 다 저렇게 아픈 티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 여동생은 감기에 걸려도 정말 누워서 잠만 자고 그런 티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살이 심한 애기구나라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예. 네. 애기들도 진짜 키워보다 보면은 다 달라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감각을 자기가 표출하는 거는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쿨하게 그냥 넘어가는 얘기들도 있다. 예. 자, 경환 씨가 읽은 내용. 예. 청각마취가 나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완전히 동일한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외갓집에서 그렇게 놀 때 방학이면은 외갓집에 갔었거든요. 포항 바닷가에서. 예. 여기서는 뭐 웅덩이에 뛰어든다고 돼 있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코카콜라를 그렇게 했어요. 번지 점프인데 아이들과 다 함께 이렇게 엄지 들고 이렇게 누르면서 다이빙하는 건데 그러다가 너무 바위에서 점프를 한 건데 그렇게 깊지 않고 갈수록 내가 무거워졌나 보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갔을 때였나 부딪힌 거예요. 좀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다이빙하면서 노는 게 재미였는데 아무튼 너무 자주 다치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도 무릎에 상처가 있는데 웬만한 상처들 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 무릎 상처 정말 틈만 나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가는 길에 그렇게 넘어져서 짝꿍이 있었는데 피가 철철 나는 걸 보고 여자 짝꿍이었는데 지금은 뭐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하지만 근데 너무나 세심하게 자기 다리 위에 내 다리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둘 다 왜 그랬는지 말을 못하고 왠지 잘못한 것 같고 꽤 크게 다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학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마움이 아직도 느껴지고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친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청각마취의 동일한 경험은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군요. 다친 경험이. 알겠습니다. 모든 게 동일하진 않죠. 정말 저는 내 몸에 있는 흉터가 결국 내가 자라온 성장의 증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무릎, 그다음에 이마, 정말 흉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다치면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좀 기적이라는 생각 들어요. 여기서 아줌마가 너무 아이들을 잘 다루지 않나요? 그래서 아줌마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은 더 놀라서 오히려 따가워하지도 않고 재밌어하고. 이 청각마취를 나중에 써먹게 되죠. 주인공 나가.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부상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에게 이 비법을 전수해줍니다. 딱히 마취약도 없고 이러니까 이 청각마취라는 거 한번 사용해봐라. 그래서 그때 유용하게 썼다고 말을 하죠. 뭐 경환 씨가 읽은 부분에서처럼 뭐 청각마취도 그렇고요. 특히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감각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실험들을 계속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그런 실험도 해요. 이제 기숙학교에 가잖아요.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잠에서 깨는 걸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옆에서 흔들어 깨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에 소금을 넣어서 깨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몸에 친구들과 합의하에 자, 내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나의 오감을 전부 자극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예. 그래서 진짜 그 실험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반기절 상태에 빠집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강력한 자극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죠. 네. 마지막에, 내가 깨닫게 되는 건 실험의 결론. 잠들어 있는 사람의 오감을 동시에 자극하면 그를 죽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부분은 다 10대의 이야기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이 일기가 펼쳐집니다. 몸의 일기는 계속되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건 기껏해야 이 책의 정말 8분의 1 분량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뒤까지 다 못 이야기를 전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10대 때 분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하네요. 한 6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저희가 10대 때의 이야기가 낭만 서점 자체 검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라서 예. 그래요. 20대만 가면요, 여러분. 저희가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니까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네. 우리의 경험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기에는 좀 네. 힘들어지죠. 우선 10대만 가도요, 자위 얘기가 나오고요. 네. 20대에 가면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성적 체험들이 나옵니다. 그 묘사들이 외설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려면 경환 씨가 이야기한 대로 예. 우리의 내밀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또 이어져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네. 아직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실 것 같았어요. 10대 얘기로만 국한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것이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조현실이라는 번역가가 옴기니의 말 남겨주었는데 이제 번역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와요. 또 남자의 몸에 관해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과 마주쳤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던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번역을 하시면서 네. 남편과도 이제 뭐 문답을 해가면서 좀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책과 관련지어서 엮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김경주 시인이 쓴 산문집 미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부제가 몸에 관한 시적 몽상이에요. 이건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시인의 통찰을 담고 있는데요. 뺨, 눈동자, 잇몸, 손가락, 날개뼈, 무릎, 달팽이관, 보조개 이런 것들에 대한 달팽이관을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시적 몽상이니까 예. 가능한 거죠. 읽어보셔도 흥미로울 듯합니다. 저는 집에 갖고 있습니다. 네, 몸의 일기를 읽고 나서는 꼭 한번 다음 책으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소재네요. 예. 자, 저희 오늘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 했는데 뭐 경환 씨가 이 책에 대한 총평을 또 해주신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 10대만 다뤘지만은 쭉 넘어가서 80대 쪽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책 띠지에도 좀 있는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옴기니의 말에도 나옵니다. 내 몸과 나는 서로 상관없는 동거인으로서 인생이라는 임대차 계약의 마지막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 양쪽 다 집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참 편안하고 좋다. 책의 후반부인 458쪽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어제였죠. 저희 할아버지 이제 며칠 전에 소천하셔서 그동안 계속 병환으로 고생하셨고 제가 외갓집인 포항에 아까 방송 중에도 또 어린 시절 포항 얘기도 잠깐 했는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할아버지와의 추억들도 하나둘 지나가고요. 그 살아계셨을 때 늘 제가 방학 때마다 갔던 그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이 몸의 일기를 가지고 가면서 기차에서도 읽고 또 할아버지 보내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 막 편찮으실 때 거의 막판에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싸우듯이 하셨던 얘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더 좋은 그 요양병원으로 옮기자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쿨하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있으시겠다. 그럼 저희 어머니 속상하시죠. 예. 그러다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늙었으면 죽어야지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또 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붙잡고 계시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지난 명절 때 이제 뵙고 하면서 이번에는 잘 보내드리고 왔는데 이 몸의 일기를 통해서도 간접 체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몸을 거쳐서 살아가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환 씨도 뭐 철학도로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철학들은 대부분 이성, 정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위주로 담론들을 전개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몸에 대한 철학들이 아주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메를로 퐁티 같은 학자도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감각에 대한 문제들. 저는 이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고요. 이 감각을 또 다채롭게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좀 인생이 훨씬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를 듣는 것도 저는 저의 감각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달팽이관의 풍요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이 몸의 일기가 여러분들의 감각에 대한 느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매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 96회 당신은 나를 믿는가? 라는 부제를 달아봤고요.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를 다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